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3.1운동과 3.1운동의 결과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좀 뭉쳐서 지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임시정부까지 배워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입장에서 3.1운동 때문에 좀 태도가 바뀐 부분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바로 통치 방식의 변화입니다.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1919년까지의 세월은 선생님이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 시기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 헌병경찰이라든지 여러가지 태형제 이런 거 사용하면서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치했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3.1운동이 뻥 하고 터지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거든요. 우리 전 국민이 함께해서, 민족이 함께해서 일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헌병경찰 제도나 무단 통치 방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조선인과 이제 일본인 사이에 사이도 계속 안 좋아질 뿐더러 통치하기에 또 여러 가지 수탈하기에 굉장히 안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통치 방식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통치 방식을요,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글씨를 좀 못 씁니다, 선생님이. 문화 통치. 1920년대 때 조선을 이제 다스리는 방식의 변화를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무단 통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조선인들에게 필요하고 조선인들에게 유익한 방식의 정책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홍보하면서 굉장히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람처럼 흩날리게 했었던 통치 시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화 통치라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선생님이 왜 문화 통치라는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름 위에 있는 딱 반쪽 모습으로 그려놨죠. 한쪽은 천사, 한쪽은 악마. 이 문화 통치라는 것이 실상은 어떤 통치 방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문화 통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헌병경찰 제도였어요. 길거리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군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즉결 심판권으로 한국인들 때릴 수도 있고요, 돈도 뺏어가고요.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일본이 가장 먼저 냈었던 게 이제부터 군인들을 이용한 경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 경찰을 시험 봐서 뽑는 거죠. 지금 우리 파출소 가면 우리 경찰 아저씨들 있는 것처럼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한국인들 신문, 잡지 이런 거 내는 거 금지시켰었는데 앞으로부터는 신문과 잡지 같은 것들 한국인들 내고 싶으면 발행 마음껏 해라 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가장 컸던 게 한반도 통치 방식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걸 통치하는 그 최고 권위자가요, 어떤 직업만 됐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군인 출신만 우리 한반도를 다스리는 총독부의 총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걸 이제 군인을 한자로 표현하면 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온 사람을 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법을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전처럼 무지막지하게 통치하지 않겠다라고 외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요, 속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눈을 깨끗이 씻고 이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억압이나 압박이 더 심해진 정책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표면 앞에서만 되게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천사적인 모습들, 문화적이다라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3.1운동 때 그렇게 똘똘 뭉쳤던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와, 일본이 달라졌어. 일본이 정말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나 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에게 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친일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역사학자들이 이 문화 통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을 하면서 우리 민족 중에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정책이었다고 하면서 이거를 문화 통치라고 부르지 않고요,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족이 분열되도록 통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랑도 친하고 쟤랑도 친해. 나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 해요. 근데 저쪽 가서는 그 착한 척 하면서 내 뒷담화만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우리한테 친구가 아니라 우리 그 친구와 나를 분열시키는 굉장히 나쁜 친구겠죠. 그럼 도대체 이 문화 통치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내는 어땠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경찰제 하는 건 맞아. 군인이 아니라 보통 경찰제 하는 건 맞는데 그 보통 경찰의 수와 그 경찰들이 거주하는 파출소가요 3.1 운동의 이전보다 3배나 더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경찰들의 업무는 치안 업무도 있겠지만 여러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업무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수가 군인에서 그냥 경찰이 됐다 뿐이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제 어디서든 조선인들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인원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증강된 것이겠죠. 오히려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망이 더 투철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문 잡지 발행 허용한다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신문을 우리 도서관 가서 동아일보, 그 조선일보를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 첫 장에 거의 백지가 많아요. 왜 열심히 신문 내라고 그래놓고서는 왜 백지를 그렇게 냈을까? 바로 중간에 일본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열이라는 이름과 여러 삭제라는 명목 하에 없어지면서 그냥 빈 페이지로 신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인가요, 여러분? 자기한테 입맛에 만든 것만 신문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다르죠.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요, 신문을 자세히 보면 일본 독립운동 같은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날들은요, 아예 1페이지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 흰색 페이지로 도배됐을 정도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에 이제부터 무관, 군인들 아니라 문관 출신도 총독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총독.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 져갖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1945년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다. 말만 엄청나게 좋은 말만 해놓고서 사실상 뒷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선생님이 한번 천사와 악마로 표시해봤고요. 이런 속내도 모른 채 그저 겉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나서 일본을 지지하는 이런 친일파들이 형성되면서 우리 민족이 분열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요. 이런 정책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책에서도 굉장히 기만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계획이에요. 쌀을 많이 생산하겠다. 그럼 이 계획을 왜 시행하게 됐느냐? 당시 일본은요, 굉장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었는데,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농사 짓는 농부의 직장이나 그런 소득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풍양중학교에서 나 장래희망으로 농부 쓰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선호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게 이 산업화 시대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다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인구도 폭발해. 일본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식량 부족 사태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비싸진 거죠. 이런 모습을 일본은 해결하기 위해서요.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많이 버는 공장에 취직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해내고 이런 식량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있는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을 이용해서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서 생산해낸 만큼 일본에 가져가서 그거를 조금 해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죠. 그 내용은요, 일단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밭 같은 거 있죠. 고구마, 감자 키우는 그런 밭농사를 논농사로 다 바꿔버립니다. 논농사로 바꿔요. 그리고 쌀을 이제 키우면 벼각에 쌀알이 많이 맺는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자를 개량하게 되고요. 논농사 지으려면 물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름에만 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한가득 갖고 있는 걸 이제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문제 있나요? 한반도에 있는 쌀을 많이 생산해 준대. 많이 생산해 준대요. 그럼 뭐 우리도 일본한테 쌀 많이 파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때 시기는 어떤 시기다? 문화 통치는 사실 민족 분열 통치였다. 실상을 알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밭에서 논으로 바꾸고요, 종자를 개량하고요, 수리시설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 있죠. 그거 일본이 필요하니까 일본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모든 돈을 다 내야 되는 원칙을 만들어서 오히려 조선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주. 이 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하게 돼요. 굉장히 부담이죠. 난 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일본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시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계획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본의 원래 계획은 요렇게 쌀을 증가시키게 해야 돼가지고요. 원래 이제 증가 전에 여기였어.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증가된 걸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쌀 같은 경우에 뭐 천재지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증상된 걸 보니까 여기밖에 증상이 안 된 거예요. 파란 색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걸 가져가지 말고 증산된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무시해요. 오히려 원래 계획했었던 만큼, 증산은 계획대로 안 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만큼 쌀을 가져가게 됩니다. 요만큼을. 뭐야? 쌀이 많이 생산된 것보다 일본에 간 게 더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한반도에서 조선인 한 명이 쌀을 원래 1년 동안 한 10가미 먹었습니다. 10가미를 먹었는데, 쌀의 생산량이 됐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식량 사정이 악화되게 됩니다. 왜냐? 원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이 이만큼 쌀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만큼 증가되긴 했는데,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먹을 쌀도 없고 조선인들은 먹을 쌀도 없는데 일본에 오히려 쌀이 가서 일본인들만 쌀 파티하고,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오히려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콩 같은 거 있죠. 콩. 여러분 싫어하죠? 콩밥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는 쌀 잘 먹고 있다가 일본 때문에 갑자기 조나 콩을 먹게 됐어요. 이런 겉으로 보는 모습과 또 속내가 다른 계획이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조선인들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큰 일이라도 하느냐, 앞으로 조선인들 회사 이름 폐지 시킬 테니까 회사 만들고 싶은 조선인들은 마음껏 만들어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독부에 허가를 맡아야 됐는데, 이제부터 그냥 저 회사 만들게요 라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뭐 문제 있나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나온 모든 것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 당시 한반도 한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점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회사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한반도의 주력 산업은 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하고 있었죠. 하루아침에 회사를 만들 수 있대.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 농사 잘 짓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황무지 같았던 당시 한반도에 일본의 본토에서 만들었던 대규모의 자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이제 회사 만들어도 된다니까. 내가 이제 땅 진접에 땅 농사 크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평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아직 회사 만들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세븐일레븐을 만들었어요. 세븐일레븐 말고 GS25C를 만들었어. GS25C를 풍양중 학교 앞에다가 딱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야. 기가 막히죠. 편의점이 있는 거야. 옛날에 맨날 슈퍼 갔는데. 그래서 막 장사가 잘 되나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요, 갑자기 옆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이마트가 들어온 거야. 이마트랑 GS25C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마트가 이기죠. 더 대규모고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더 싸죠. 왜냐? 일본은 그 이전부터 회사를 막 만들 수 있으니까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한국의 초기 자본에 이길 수 없었던 대규모 자본들이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자본들의 수탈이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화통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일본인들이 우리를 문화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들 같나요?
앞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 역사를 배우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대규모로 막 몇 년 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배우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런 역사들이 사실상 우리가 맨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공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뒤에 가면 오히려 나를 음해하고 막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선생님한테 이 문화통치 부분을 배운 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겉모습만 보고 넘어간 친일파들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풍바.